유아들한테 음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은 너무 명확해요. 유아가 발달이 덜 돼 있을수록, 그리고 더 어릴수록 음악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음악 안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우리 리듬이 강조된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아이들이 몸을 흔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게 리듬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게 리듬이에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건 동작을 더 쉽게 그 흐름을 타면서 동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랑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말에 조금 더 억양을 넣는다든지 빠르기를 좀 느리게 한다든지 어디에 조금 더 강조점을 넣는다든지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언어를 구분해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멜로디에 더 음악적인 요소에다가 언어를 실어서 날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발달 과정에서 음악은 필수로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발도르프 음악 교육은 발도르프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음악 교육인데, 발도르프 교육은 오스트리아 사상가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시한 교육이에요. 그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고랑 의지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고만 너무 발달해서도 안 되고 의지만 너무 발달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고 쪽으로만 너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이라든지 지식적인 부분만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그만큼 내가 몸으로 구현해내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또 간극이 그렇게 벌어지면서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사고가 결여된 행동이 나온다, 의지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예를 들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도르프 교육은 전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서도 역시 지식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먼저 배워서 발달 단계에 맞게 서서히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자 하는 교육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과 조금 이어지는데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돕는 교육이 바로 발도르프 교육이에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잘 보면 어린 아기가 처음에 걷고, 그리고 걷게 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사고가 트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우리 머리에 있는 신체 기관으로 말을 하는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술도 움직여야 되고 혀도 움직여야 되고 턱도 움직여야 되고, 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체 기관을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움직여지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을 더듬는 아이들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기가 머리에서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운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걷기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말하기가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발달 단계를 잘 보시면. 그래서 이 발달 단계가 결국에는 아래가 잘 움직여져야 위에 부분도 잘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아래부터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음악 속에 들어있는 리듬이라는 요소가 동작을 돕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걸 창의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보여주는 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하면 악보부터 배우는 거예요. 악보에 있는 어떤 추상화된 개념인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개 이름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이미 보여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빼버리고 소리를 듣는 교육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듣는 활동은 보는 활동에 비해서 상당히 정신적인 활동에 속해요. 더 능동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테이블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테이블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걸 보여주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보여주면 더 이상 볼 게 없어져요. 그런데 들려주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 음악 교육도 마찬가지로 듣기로 시작을 하면 창의력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것도 앞에 있는 그 질문과 이어지는데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악기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연주하는 악기보다는 조금 들고 다니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악기라든지 아니면 작은 종이라든지 트라이앵글처럼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노래하면서 할 수 있는 악기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 학령기가 되고 학교에 적응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연습할 수 있는 악기를 접할 수 있어요. 듣는 건 이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많은 엄마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부담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아이한테 어떻게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까라고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사실은 노래만큼 좋은 음악 교육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리듬 역시 음악의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듬이 들어간 말을 통해서 음악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 팔에다가 한쪽 팔을 이렇게 잡고 이건 제 팔이지만 제가 여기를 아이 팔이라고 가정하고 작은 쥐 한 마리가 다가와 리듬이 들어가 있죠. 계단 위로 올라가 띵동 띵동 이런 것도 다 음악 교육에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리드미컬한 말을 창작할 수 있다면 이런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듣기 교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부르는 거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미디어를 자꾸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추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엄마의 온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 음으로 된 노래보다는 음 하나를 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음 하나를 작은 실로폰 위에서 예를 들어서 솔 한 음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것과 가까운 음 하나 정도를 골라서 두 음으로만 된 노래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 이름을 넣어서라든지 아니면 그 계절에 맞는 노래라든지 살랑살랑 바람이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감각을 키워주려면 무엇보다도 음악 감상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소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좋아요. 만지면서 집에 피아노가 있든 어떤 악기가 있든 만지면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5살 예를 들어서 5살 정도만 돼도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펴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정말 피아노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보니 이 피아노 쪽으로 좀 가르쳐야겠다라고 싶어서 손을 펴주고 싶어서 펴서 일부러 가르치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피아노에 질려서 다시는 피아노를 안 보는 일도 벌어져요. 아이는 단순히 이 소리를 발견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견하는 그 시기에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가지고 있던 싹이 다 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가지고 놀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기 교육은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지만 한 자리에 앉아서 연습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런 오케스트라 또는 피아노 같은 악기들은 그럴 때 시작하면 제일 좋지만 그 전에는 종이라든지 탬버린이라든지 작은 실로폰이라든지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악기라면 얼마든지 가지고 놀면서 그 악기를 악기로만 사용하지 않고 일종의 놀잇감으로 도구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도 창의력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판타지 놀이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이런 악기를 배우고자 한다면 조금 더 자발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마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을 때를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이가 끌리는 악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악기를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악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한번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악기를 보면서 내가 끌리는 악기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가서도 딱히 끌리는 악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한테 악기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다면 그때는 아이를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관찰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성격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향인지. 근데 제가 말하는 지금
제가 말하는 성향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기라는 건 어차피 혼자 연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아이디어가 많고 기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인지 아니면 좀 느리거나 무게감 있고 평소에 움직임이 덜한 아이인지 이걸 제가 지금 구분해서 보시라고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높은 음이 더 친숙하게 들릴 거예요. 높은 음역대의 악기가. 그리고 조금 느리다든지 행동의 변화가 많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좀 낮은 저음에서 중저음에서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저음이라고 하면 첼로라든지 아니면 낮은 음역대의 관악기도 해당될 수 있고 높은 음이라고 하면 생각이 막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 높은 음이라고 하면 플룻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린도 될 수 있어요. 악기를 배운다는 건 일단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것인데 사실은 악기를 배우면 한 곡을 마무리를 하게 돼요. 한 곡을 완성하는 게 악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데 뭔가를 시작하면 끝을 낸다라는 거.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는 악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한 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아이가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수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악기라는 건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립심도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연습을 한 아이에 한해서만 자립심을 같이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음악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집에서 최초의 음악가인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꼭 전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물려받아서 나왔다기보다는 그 집에서 처음 나온 음악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커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1, 2%에 해당하는 연주자 또는 작곡가가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비슷비슷한데 이 비슷비슷하다는 게 그저 그래요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음악가가 되게 된 이유는 그만두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마하는 작업은 계속 했을 거고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푸시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신다면 푸시해서 아이를 음악가로 만들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걸 배워서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면 세계 1, 2%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배웠는데 배움 안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가 어떤 악기를 좋아한다든지 작곡하는 거, 곡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 작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너무 그것만 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서도 좀 균형을 맞춰서 경험도 좀 다른 경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음악을 베이스로 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